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남성입니다. 여러분,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 아시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아마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래의 배경은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저도 사실 이 노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땐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렸는데 실제 사연의 주인공들의 인터뷰를 보니 이 노래가 달리 들렸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노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중공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 흥남부두로 가는 길에 사람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가족 모두 구조선에 타는 것만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죠. 잠깐 손을 놓치기라도 하면 수십만 명의 인파 속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가족끼리 온몸을 끈으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몸이 되어 구조선을 향해 걸어갔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손을 놓치면 영원히 볼 수 없었기에 그들에겐 그 끈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죠. 70, 80년 동안 자식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나고 하루하루를 갓난아이 그대로 자식을 기억하는 노모는 죽을 때까지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을 만큼 절대 헤어져선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그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잠시 찰나의 순간에 예고도 없이 가족과 헤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전 정말 어이없는 일로 가족과 40년 넘게 헤어져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4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사연,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은 정말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배고픔에 시달렸던 기억밖에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인부로 일을 하셨는데 짐을 옮기다 추락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그렇게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려 걸음마도 말하는 법도 늦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를 보며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상구야, 말 좀 제대로 해봐. 응? 5살이 말을 이렇게 못해서 되겠어?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해봐. 응? 바빠. 아유, 이 답답아. 이제 너 봐줄 사람도 없는데 엄마가 이래서 어떻게 일을 나가겠어? 응?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절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맡겼고 제가 5살이 된 해에는 동네 사람들도 저마다 살기 바빠 절 봐주길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발달도 느리고 손이 많이 가는 5살 아이를 그냥 봐주기란 쉽지가 않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상구 엄마. 그래, 웬일이냐? 상구는 잘 크고 있고? 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이번에 큰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상구를 혼자 두고 가기가 좀 그러네요. 아유, 참 네가 고생이 많다. 상구, 우리가 봐줄 테니 넌 마음 편히 일해라. 우리도 요즘 농번기라 바쁘긴 한데 애 하나 못 볼 정도로 시간 없진 않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에휴, 상구 애비 그렇게 가고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니. 그냥 상구 우리가 키우고 넌 새로 시집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휴,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상구는 제 자식이고 저는 정씨 집안 며느리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번 상구 애비 제삿날 데리고 오너라. 우리가 봐주마.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집으로 가던 날, 전 그날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죠. 그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아직도 가끔 그 맛이 생각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상구야, 할머니, 할아버지 알지? 상구 이제 엄마 일할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살 거야.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매미도 잡고 그리고 우리 상구가 뛰어놀 때가 많은 곳이야. 물고기 좋아, 좋아. 그래,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자. 어, 아이고, 아이스크림 다 흘렸네. 그렇게 맛있어? 응, 맛있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아이스크림 많이 많이 사줄게. 응? 가자. 그렇게 전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상구 왔구나.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상구가 키가 벌써 이렇게 컸네. 아직도 말이 느리니? 네, 좀 병원도 가보려고 했는데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말만 좀 느리지 웬만한 건 상구가 알아서 해요. 말 빨리 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상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해라. 할미 말 알겠지? 응, 나 배고, 밥 줘.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아이고, 녀석. 할미가 금방 밥 차려주마. 농사를 지으며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셨죠. 상구 오늘 밥 많이 먹었네. 자, 이제 엄마랑 잘까? 응. 상구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상구 학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운동화도 새 거 사줄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엄마 금방 올게. 아, 싫어. 할머니 할아버지 좋잖아. 엄마 가지마, 싫어. 상구야, 너 이러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가니? 우리 상구 잘할 수 있을 거야. 가지마, 엄마. 상구야, 이거 목걸이 알지? 여기 상구 이름이랑 생일 적혀 있는 거 보이지? 이거 꼭 차고 있어. 알겠지? 응, 이거 상구 거야. 그래, 상구는 누구 아들? 엄마 아들. 그래, 상구는 엄마 아들이야.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어. 엄마가 자주 올게. 그날 밤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소리는 정말 천사가 노래하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여름밤 창밖에는 귀뚜라미가 울고 엄마 품에 안겨자던 전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어린 마음에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가서 필요할 때 써라. 아니에요. 저 돈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가지고 있어. 혼자 살면 이렇게 저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상구는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휴, 고마울 게 뭐가 있니? 내 손자 내가 키운다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응? 건강이 제일이다. 알겠지? 네, 어머니. 상구야, 이리 와. 엄마 한번 안아보자. 웃는 얼굴이 우리 상구는 제일 잘생겼는데 힝 하지 말고 웃어봐. 우리 아들. 엄마가 곧 올게.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엄마는 서울에 돈을 벌러 간다며 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엄마 잘 가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뒤돌아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꼭
영원히 못 만날 사람처럼 말이죠. 애들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죠. 전 어머니가 그렇게 떠난 뒤 다시 5살 아이로 돌아와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잘 지냈습니다. 농촌이라 산이며 들에서 곤충도 잡고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도 잡고 매일매일이 신나는 날이었죠. 그런데 호기심을 끄는 그것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허연 연기를 내뿜고 온 동네를 다니는 모기차였죠. 할머니 저거. 저거 뭐냐고? 아, 모기차. 우리 상구 아야하게 하는 모기 싹 다 달아나게 하는 자동차야. 우와. 매일 해질녘이 되면 동네 한 바퀴를 돌던 모기차는 온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따라다닐 만큼 재미있는 놀잇감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꼭 나도 따라가야지 생각을 했죠. 상구야, 야, 밥 먹어야지. 아니, 얘가 어디 갔어? 상구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놀다 해질녘이면 들어왔던 전, 그날따라 모기차를 나도 한번 동네 애들처럼 따라가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을 뒤로 하고 동네 아이들이 뛰어가는 곳으로 저도 따라갔습니다. 우와. 하얗게 내뿜는 모기차 연기는 애들한텐 놀잇감 그 자체였죠. 하얀 연기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 모기차를 따라갔습니다. 저 또한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꼭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연기를 따라가다 보니 동네를 벗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모기차 연기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변까지 갔고 전 그것도 모르고 연기가 옅어질 때까지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연기가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기차는 연기를 내뿜지 않고 차고로 들어갔고 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야, 너 누구냐? 붕붕 자동차 따라왔죠. 뭐? 너 이 모기차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응, 따라왔어. 아이고, 씨. 너 어느 동네야? 집이 어디야?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머리가 모기차 연기처럼 하얘졌고 집이란 말에 그냥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에이. 아유, 이 녀석아, 집이 어딘지 알아야 데려다 주지. 너 몇 살이야, 꼬마야? 뭐야, 엄마. 저는 제가 몇 살인지도 몰랐고 집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만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찾느라 온 동네를 밤늦도록 돌아다니셨습니다. 아유, 이를 어째. 아유, 상구야. 그러게 애 안 보고 뭐 했어? 매일 저녁밥 먹을 때 딱 들어와서 그리고 이 좁은 동네 가도 어딜 가겠어요. 상구애미 난리 나겠구만. 아유, 상구애미 어째.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하는 동안 전 모기차 아저씨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애가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약간 모자란지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니, 어쩌다가 길을 잃었어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엄마. 아휴, 이렇게 울기만 한다니까요. 이름도 나이도 몰라요. 일단 여기 맡기시고 내일 다시 애한테 물어볼게요. 아마도 많이 놀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전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도 잘 떠지지 않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모기차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도 너무 어지러웠죠. 다음날 경찰 아저씨는 제게 자장면을 시켜주면서 저에게 집을 물어봤습니다. 전 집이란 말에 한 가지가 떠올랐죠. 너 집이 어디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전화번호도 모르니? 집이 서울. 집이 서울이라고? 그럼 서울서 여기 놀러 온 거야? 친척 집에 온 거야? 집은 서울. 아니, 여기는 서울이 아니잖아. 걸어서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로 와? 집 어딘지 기억 안 나? 서울. 아, 돌아버리겠네. 자네 어디가? 아, 저기 바닷가 한 바퀴 돌려고요. 바닷가 슈퍼에 도둑이 들었다나 뭐라나. 그러면 얘 좀 데리고 가. 데리고 다니면서 집 좀 찾아줘. 아이, 그렇게 쉽게 찾겠어요? 하라면 해. 나 어제 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알겠습니다. 자, 꼬마야, 가자. 전 경찰차를 탄다는 생각에 얼른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강과 바다를 잇는 마을이었는데 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죠. 우와, 바다다. 그래, 바다야. 아저씨랑 오늘 다니면서 너네 집 찾아보자. 알겠지? 응. 잠깐만. 너, 이거 뭐야? 목걸이네? 경찰 아저씨는 목걸이에 적힌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우와, 아니 이걸 왜 이제 봤지? 네 이름 정상구 맞지? 응, 내 이름 상구. 5살이네. 아저씨가 꼭 상구집 찾아줄게. 가자. 경찰 아저씨는 절 데리고 다니며 어촌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과자 몇 개 없어졌는데 도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처 누구 슬쩍 한 것 같은데. 크게 도둑이지.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제가 정말 잠복을 해서라도 잡을게요. 그래, 꼭 좀 그래줘. 근데 이 꼬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얘 이름이 정상구인데 안 그래도 집을 잃어버려서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집 찾고 있어요. 아, 그랬구만. 저기 해주호 알지? 거기 배 주인 아들이 요즘 안 보이더라고. 거기도 정씨라고. 맨날 지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요새 안 보이네. 근데 워낙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서 애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애가 딱 요만했어. 해주호 선장님. 꼬마야, 우리 그리로 가자. 저는 경찰 아저씨를 따라 어떤 집으로 갔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누구요? 저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아드님 계십니까? 내 아들은 왜 못 써? 저 혹시 아드님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아저씨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는 말에 경찰 아저씨 뒤에 숨은 절 봤고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응? 내 아들. 정상구, 5살 맞죠? 그 아저씨는 절 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며 절 꼭 안았습니다. 내 아들 맞아요. 내 아들. 상구야, 아저씨 아빠 맞아? 아빠? 그래, 아빠.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제 진짜 아버지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전 사실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들만 보면 아빠는 저렇게 생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전 아빠라고 하기에 그 아저씨가 아빠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빠. 그래, 아빠야. 내가 아빠라고. 아유, 진짜 다행이네요. 아니, 우연히 슈퍼 아주머니가 선장님 아들이 요즘 안 보인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상구야, 이제 아빠 말씀 잘 듣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전 그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가 하루아침에 생긴 겁니다. 경찰 아저씨가 가고 난 후 전 아빠란 사람과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네 아빠야. 알겠지? 아빠. 그래, 예전 일은 우리 다 잊자. 그리고
난 네 아빠로, 넌 내 아들로 그렇게 살아보자. 알겠지, 상구야? 아빠. 새아버지는 조그만 배를 몰며 고기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전 새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가끔 엄마 생각이 날 때 전 새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빠랑 둘이서 잘 살면 돼.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엄마. 상구야, 엄마 대신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아빠가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과자 사줄게. 응? 좋지? 까까. 그래, 이만큼 사줄게. 엄마를 찾을 때면 새아버지는 늘 저를 슈퍼로 데리고 가 사고 싶은 걸 다 사주셨고 전 점점 엄마를 잊고 살게 됐습니다. 새아버지는 절 호적에 올렸고 전 법적으로 새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정상구, 이건 내가 간직하마.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새아버지는 제가 자는 사이에 엄마가 걸어준 목걸이를 감췄고 전 그 목걸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절 친아들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유치원도 다니게 해줬고 초중고까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성장이 더딘 것도 없어졌고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엄마를 잊고 살게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오고 난 뒤 술과 담배도 끊고 오로지 일만 하셨습니다. 작은 양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양식장은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자는 어촌 작은 마을에서 시외로 이사를 갔고 넓은 집에서 전 부잣집 아들로 성장했죠. 그런데 매년 같은 날 밤 새아버지는 저 몰래 바닷가로 가 건어물과 과일 그리고 향을 피우고 흐느끼면서 술을 드셨습니다. 초등학교 땐 자다가 깨서 아빠를 찾다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됐고 점점 커갈수록 매년 같은 날 아버지가 왜 저렇게 우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아버지에게 물어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뭔가 금기를 깨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냥 저 혼자 아버지의 비밀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곧 졸업이구나. 졸업하고 할 일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니? 전 하나만 생각했어요. 하나? 벌써 꿈을 정했다는 거냐? 네, 아버지 양식장 제가 이어받을게요. 상구야, 그러지 않아도 돼. 서울로 가서 네 꿈을 펼쳐. 사내라면 서울로 가서 꿈을 펼쳐야지. 아버지, 서울이든 어디든 뭐가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전 아버지를 하시는 거 보면서 양식장을 현대화시켜서 치어도 더 많이 키우고 외국에 수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어주세요. 넌 어쩜 단 한 번도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난 늘 생각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아버지,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엄마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사랑 결코 누구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상구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 아버지 아들이란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늘 미안하다며 우는 새아버지의 모습은 흡사 매년 같은 날 밤 바닷가를 찾아가 흐느끼며 우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새아버지 마음속엔 어떤 아픔이 있길래 이러시는 걸까 전 늘 궁금했었죠. 네? 일본에서요? 정말로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무슨 일인데? 일본에서 저희 양식장에 있는 치어들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다음 주에 저희 양식장으로 온다고 해요. 정말이냐? 아니, 상구 네가 정말로 해냈구나.
우리 양식장이 정말로 수출을 하다니 믿기지가 않아. 아버지가 다 읽어놓으신 덕분이죠. 아니야. 네가 운영을 맡은 후로 양식장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기침이 잦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라니까. 이제 늙으면 다 그래.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안 돼요. 당장 내일 저랑 병원 가세요. 응? 아셨죠? 전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갔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폐암 말기입니다. 네? 지금 수술도 못할 정도로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이 정도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왜 이제 오신 겁니까? 전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줄 알고... 안 됐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진통제뿐입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저 때문에 일만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수억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수술해서 낫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태산 같아 보이던 아버지가 폐암이라니. 전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아시는 듯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가자. 집에 가자. 아버지의 뒷모습은 정말이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도 전 오로지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왠지 다 초월한 듯 너무 평온해 보이셨죠. 요놈들 이제 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겠구나. 너희가 다 크는 거 보고 가고 싶은데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단다. 잘 가거라. 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수출은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지만 전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상구야, 오늘은 우리 한잔하자. 이보다 기쁜 날이 어딨겠니? 아버지, 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 오랜만에 먹으니 시원하고 좋구나. 너도 오랜만에 맥주 한잔해. 아버지 곧 죽는다고요.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으세요? 전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만 하면 정말 저도 죽을 것 같다고요. 상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놈의 미안하단 말 마세요. 뭐가 미안한데요? 뭐가요? 상구야,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갑자기 아버지 방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밝게 웃는 어린아이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셨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 진짜 아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자 열어봐라. 이게 뭔지... 전 작은 상자를 열었고 거기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에는 정상구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죠. 이거 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네가 우리 집에 온 날 난 이걸 감춰버렸다. 그리고 널 내 아들로 삼았지.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어머니는 살아계신단다. 소문엔 저 건너 동네에 손자를 잃어버렸단 이야기를 들었어. 난 직감했지. 잃어버린 아이가 너라는 걸.
이 목걸이는 아마 네 어머니가 달아주셨을 거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걸어주신 거라고요? 그래. 근데 난 그걸 알면서도 널 보내지 않았어. 난 널 하늘로 간 내 아들 대신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진짜 내 아들이야. 뭐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이 집에 온 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5살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만들었는지 들려주셨습니다. 이름이 정태현이었다. 너랑 같은 5살. 나랑 고깃배 타고 잘 다녔는데 파도에 그만. 그 망망대해에서 난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온 바다를 헤맸어. 나도 그냥 아들 따라갈까 생각도 했지. 그런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아들 잃고 열흘만 술만 마셨어. 그런데 갑자기 네가 우리 집에 온 거야. 난 그냥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태연이가 살아온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널 내 아들로 만든 거야. 엄마도 찾았고 서울이라고 매일 말해도 난 못 들은 척했어. 점차 네 기억을 내가 없애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매일 내 자신에게 말했어.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매년 음력 9월 14일 바닷가에서 울던 게 이 아이 때문이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차라리 이렇게 병에 걸린 게 마음이 편했어. 너한테 모든 걸 주고 갈 수가 있어서. 전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이제껏 살아왔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방법으로 절 자신의 아들로 만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 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내 어머니는 누구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가 가슴 아프실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기만 했는데 그런 절 이렇게 만들다니. 이게 진짜라면 당신은 미쳤어. 당신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했다고. 당신 유괴범인 거 알아? 아냐고.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날 죽여도 난 원망 안 한다. 넌 내 인생에서 보석이었고 내 모든 것이었다. 내 욕심으로 네 인생을 훔친 게 나쁜 일이란 걸 알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네가 날 미친놈이라고 해도 난 괜찮아. 그럼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알고 당신을 존경했고 그리고 늘 걱정했어. 날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니 악마야. 면목 없다, 상구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더럽다고. 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었어? 네 아버지 세상 떴다. 아니 김치 좀 갖다 주려 왔다라 보니까 아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고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아버지, 안 돼.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생이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라 믿고 살았던 사람을 하늘로 보내야 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닥친 이 불행을 견디기엔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전 무작정 떠났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어디든 이 모든 현실을 잊을 수 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난 집을 나와버린 거고, 왜 아버지는 내 가족 있는 걸 알면서도 보내지 않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한 사찰의 발길을 멈췄습니다. 배도 고프고 몸도 뉘어야 할 곳을 찾아야 했죠. 저기 계십니까? 계세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색을 보니 여행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쉬다 가시오. 감사합니다, 스님.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가슴 속에 있는 그 큰 돌덩이는 여기 있는 동안 내려두시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니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스님이 안내해 주시는 사찰 안에 있는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라 전 오랜만에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살님, 일어나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전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고 한 중년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보살님은 절에서 밥을 해주며 사찰에 귀거하고 있었고 제게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 절 깨우러 오신 겁니다. 아침 공양 하셔야죠. 절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을 따라 공양실로 갔습니다.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무언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주신 보살님은 제가 반찬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밥을 먹는 내내 먼 발치에서 절 지켜보셨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사찰 음식이 전부 채소뿐이라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살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혹시 저희 절에 오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여긴 처음이고요. 그런데 참 낯이 익네요.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연이 닿기에 다 소중한 분들이죠. 절에 계시는 동안 편히 쉬다 가세요. 뭐든 필요하면 이야기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풍경소리까지. 전 정말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현실은 부정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법당에 앉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닥친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살님은 가만히 지켜봐 주셨고 제가 법당에서 나오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우엉차예요. 몸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주는 차랍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건 지나간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을 잃고 나서 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를 드리다 3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니 시간에 모든 걸 맡기세요. 부처님이 늘 보살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차려주신 밥상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밥은 많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참 곱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전 더 이상 폐를 끼치기 싫어 다시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선 제가 잘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고기들이 왜 이래? 왜 다 죽어있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키우던 치어들이 갑자기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치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맞지 않아 물고기들이 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태풍도 왔었고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양식장도 오래 비었잖아.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양식장 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 그냥 잊고 이번 기회에 양식장 소독 한번 싹 해버려. 물고기도 사람처럼 한 번씩 청소도 해주고 깨끗한 데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전 이번 일로 막대한 손해를 받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니 자존감만 낮아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하소연할까 생각하던 차에 그때 그 사찰이 떠올랐습니다. 전 그때처럼 배낭 하나 메고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어머, 너무 오랜만이네요. 웬일이세요? 그냥 마음도 답답하고 하는 일도 잘 안 풀려서 생각 좀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잘 왔어요. 스님은 수양하시러 가셨습니다. 내일이면 오실 테니 오늘은 여기서 쉬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배고프죠? 금방 밥 차려줄게요. 보살님은 그때처럼 절 반갑게 맞아주셨고 전 보살님이 차려주신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사실 가끔씩 생각이 났습니다. 보살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이 말이죠. 그때 당시 저한텐 너무나 힘이 되는 밥상이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역시 보살님 솜씨는 그대로시네요. 또 비행기 태우시네요. 어제 찻잎을 덮었는데 차 좀 드릴게요. 저기 마루에서 좀 쉬고 계세요. 네. 해질녘. 사찰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전 해질녘이 되면 늘 알지 못할 그리움이 밀려왔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노을이 참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나는 노을만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노을이란 동요 알죠? 우리 아들 자장가로 내가 많이 불러줬거든요. 그 노래 제 힐링송인데 잠 안 올 때 그 노래 들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이제 다 큰 남자가 동요 듣는다고 욕할까봐 저만 혼자 몰래 듣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가 불러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랬을까요? 내가 혹시 실례되는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전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어요.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 품과 엄마의 어렴풋한 목소리는 기억이 나요. 저런 어쩌다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잠시 절 맡기고 일을 하러 가셨대요. 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제가 길을 잃었고 양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된 거죠.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어디였나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성수리 마을이었대요. 전 원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머니 일 때문에 잠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헤어진 거죠. 성수리 마을이요? 네, 혹시 아는 마을이세요? 혹시 보살님 이름이... 양아버지가 제 이름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기 제 목에 걸려있던 이 목걸이에 여기 있는 게 제 이름이에요. 정상과... 보살님 왜 이러세요? 괜찮으세요? 모기차 생각나요? 모기차요? 성수리 마을, 우리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곳. 우리 아들이 모기차 따라갔다가 실종됐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 우리 아들 거예요. 정말 이거 보살님 거 맞아요? 말해봐요. 네, 제 거 맞아요. 상구야, 내 아들. 엄마 생각 안 나? 엄마야, 상구야. 내가 네 엄마라고. 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 현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들린 사찰에서 만난 보살님이 제 어머니라니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엄마 맞으세요? 우, 우리 엄마 맞으세요? 그래, 내가 널 잃고 천국을 돌아다니며 널 찾으러 다녔다. 자그마치 10년이야. 전단지도 뿌리고 천국을 돌며 경찰서마다 들러서 실종신고 들어온 게 없는지 살폈단다. 그런데 널 찾을 수가 없었어. 죽으려고 산에 올랐는데 스님을 만나 여기에 머물게 된 거야. 아휴, 엄마는 널 찾지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날 찾았구나. 아휴, 상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전 엄마가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상상만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엄마가 절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절 잊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모자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받아들이게 됐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희 어머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목걸이를 만들었을 때 우리 아들 언제 어디서라도 엄마가 찾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거였어. 설마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30년 가까이 생이별을 하다니. 아유, 상구야, 엄마가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날 만나지 않아도 늘 부처님께 기도했어. 우리 상구 건강하고 어디서든 사랑받고 살게 해달라고. 새아버지가 절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로 삼아 키우셨던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저를 찾은 거고요. 양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엄마가 기도한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어요. 옛날에 나였으면 네 새아버지를 저주하며 살았을 거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 이렇게 널 만났고 새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단다. 그러니 상구야, 너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렴. 엄마. 전 그렇게 그리워했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고, 돌아가신 새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들린 사찰에서 어머니를 만난 게 너무 감사했고, 전 절에 큰돈을 보시했습니다. 그 뒤로 사업도 잘 됐고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장만해 행복하게 살았죠. 지금은 늦게 결혼해 아이도 낳고 어머니는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시답니다. 한때 아버지로 알았던 사람이 어머니와 절 생이별하게 한 유괴범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와의 인연 덕분에 전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젠 원망보단 고마운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전 아버지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상구입니다. 잘 지내시죠? 하고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